안녕하십니까. 지역인문학센터 파차마마 심화광자. 오늘의 주제는 미국 트럼프 2.0 시대 미 쿠바 관계 변화 전망입니다. 세부 주제는 지금 현재 쿠바가 직면한 다양한 정치, 경제적 위기,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외교원의 전략지역연구부에서 중남미 정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하상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쿠바는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올드카라든지 해밍웨이,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혁명의 아이콘 체게바라,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쿠바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심화과목에도 다루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해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그토록 염원하던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공식 문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중남미 외교지평을 확장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한국에게서 거의 실현 불가능했던 국가와 드디어 수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외교적 지평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들이 중남미에서는 한 단계 더 커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많은 33개국의 중남미 국가 중에 마지막 남은 국가였던 쿠바와 수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중남미에서는 모든 국가들과 대한민국이 돈독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외교적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수교 이후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공 외교적으로 그렇고 쿠바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들인가, 또는 어떤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될 것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에서 사실은 이 강연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쿠바 수교 이후에 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해 갈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쿠바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쿠바의 정체성이 뭘까? 쿠바는 왜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먹은 것들인가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쿠바와 미국은 가장 가까운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나라 사이 플로리다가 있고, 이 쿠바가 바로 밑에 있는 국가죠. 거리상으로 보면 한 1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런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쿠바의 수도는 여기 보시는 북쪽에 아바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수도, 다른 도시들은 두 번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남쪽에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보시면 관타나모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지명을 갖다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리브 지역에서는 가장 큰 대국입니다. 그래도 쿠바가 가장 큰 섬국가이고요. 이 세육 모양으로 사실은 생겼지만, 쿠바는 사실은 이 토지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지대 평야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는 지정학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에서 4월까지가 건기이고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5월에서 10일까지가 우기 기후 조건으로 갖고 있고요. 허리케인 요새 많이 와서 사실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쿠바가 대상으로,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국가로서 이렇게 넘버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쿠바 지정학을 좀 넓게 이렇게 이웃 국가들과 함께 펼쳐서 보면 쿠바가 참 굉장히 중심, 타운의 센터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왼쪽으로는 멕시코와 그다음에 중미 국가들,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함께 이웃국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가장 가까이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남쪽으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륙 국가들 사이에 중심에 이렇게 있어서, 그다음 식민 역사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치에서 특히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쿠바를 개관을 해보시면요, 수도는 하바나이고요, 영토는 한반도의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와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올해 이 쿠바 정세를 보시면 2019년에 이 1976년 사실은 이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던 이후에 2019년에 와서야 한번 개헌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시켰고요. 권한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뭔가 좀 개혁을, 정책 개혁을 해냈습니다. 경제 상황들이 그렇게 해서 썩 좋지 않습니다. 현재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어떤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쿠바 스스로가 경제 운영을 잘못한 것들인가 이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힘, 특히 미국의 대쿠바 제재, 특히 관광이라든지 금융 이런 부분의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쿠바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일반 사항들은 여러분이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쿠바 외교 관계를 보시면 1959년에 쿠바 혁명 이전에 바티스타 정부가 있었습니다. 친미 정권이었죠. 그때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외부 국가입니다. 쿠바가. 대한민국 1950년 한국전쟁에도 사실 쿠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런 외교적 문서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 당시에 그 쿠바 정부가 바티스타 정부죠. 27만 달러를 지원한 그런 경험이 있다. 라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1959년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 이후에 남한인 대한민국과는 외교적으로 단절이 됐습니다. 북한하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혈맹 관계로 사실은 되면서 북한하고는 사실은 수교가 되고 남한하고는 외교적으로 단절이 되는 이런 불운한 역사들이 이제 1959년에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한국은 쿠바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2005년에 코트라 아바나 무역관을 개설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드디어 국교 정상화 또는 수교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교역 상태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고 시장이 적다 보니까 한국의 대쿠바 무역이라든지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민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쿠바에는 한인 동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 멕시코 애니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탕수수 농장 취업 한인이 288명의 후손들이 있죠. 그 당시에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쿠바에 한 1,100명 정도 이런 인구를 가지고 쿠바 국민으로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재배동포청에서 꽤 많은 쿠바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주요 협정들은 대표적으로 되게 이제 경제적인 이런 협정들을 꽤 많이 맺어서 양국 관계가 사실은 정치 외교적 관계보다는 경제 외교적 관계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바는 미국 본토에서 거리가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서 해양 국가입니다. 인구는 1,10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 5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죠? 여러분 스페인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 항해 중에 발견한 그런 도서 국가이고요. 그 이후에 스페인의 식민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이죠. 190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1898년에 일어났던 미소 전쟁 이후에 이 미소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고 미국이 이기면서 쿠바가 1902년에 미 군정화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도 일제 식민 역사라고 하는 경험이 있듯이 쿠바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로서의 이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바 하면 사탕수수가 대표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 때문에 흑인 노예들이 쿠바에 강제 이주가 되어 왔었고요. 오늘날에도 쿠바의 인구 구성에서 흑인 인구들은 꽤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만 명이 이르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들도 사실 나올 정도이고요. 대부분 이제 농업지대 그다음에 쿠바의 남부지대 내가 오면 흑인 공동체들이 꽤 많이 인구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 구성을 보면 원주민보다는 백인, 흑인, 그다음에 두 인종의 혼혈족 이렇게 해서 약간 다인종 소사이어티 개념들 그런 정체성을 쿠바는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사탕수수의 나라이다 보니까 설탕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바 하면 여러분 시가 담배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설탕이 되게 이제 그 여성성을 상정을 한다면 되게 담배는 사실 남성성이라고 하는 이걸 대표하는 작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성과 남성성이 굉장히 조화롭게 하나의 농작물로서 잘 재배되고 경작되던 예를 들어서 그런 성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문화적인 컨셉으로 뭔가 좀 균형이 맞아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바 하면 기억해야 되는 인물들이 꽤 있죠. 쿠바 독립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사실 이제 쿠바 하바나에 가보시면 정치 리더인 피델 카스트로라든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동상보다는 쿠바를 대표하는 호세 마르티의 동상들이 공원이라든지 관공서 앞이라든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쿠바의 독립에 영향을 줬던 대표적인 어떤 존중해야 되는 인물로서 호세 마르티를 교육해내거나 기억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잘 아시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쿠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쿠바 하면 스포츠가 또 유명합니다. 쿠바 야구라든지 배구. 올해도 사실 이제 한국과 쿠바 친선 야구 게임들이 사실은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담배와 설탕 그리고 혁명의 나라 쿠바 이렇게 많은 타이틀로 한국에 소개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아카데미 차원에서의 쿠바 정체성 연구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쿠바를 스페인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쿠바를 점령한 미국 식민 지배화 과정에서 오늘날 많은 미국의 문화들이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페인 문화와 미국 문화가 아주 잘 섞여서 문화적으로 발전해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쿠바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미국과 쿠바는 사실은 오늘날 적대국이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도 쿠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뭔가 좀 극과 극에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지만 이런 어떤 이 대립점의 시작은 사실은 1959년 쿠바 혁명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눠서 쿠바를 되게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거나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쿠바 경제에서 말씀드린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 사탕수수 산업이 사실 이제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미 군정 이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사탕수수 산업이죠. 사탕수수 때문에 쿠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경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쿠바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이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투자자분들을 쿠바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의 기업, 자산, 이런 것들 다 몰수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해해야 되는 미국의 대쿠바의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60년 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주요 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산업이 사탕수수 광업, 그다음에 이 광물 분야, 특히 이제 니켈 광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쿠바를 대표하는 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희귀 자원, 그다음에 이 희귀 자원에 대한 공급망 가치 사슬 확보 이런 차원에서 많은 이 자원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쿠바를 눈여겨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쿠바는 석유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를 이웃 국가,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것들을 정제하는 기술들은 꽤 발전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쿠바에는 사실은 이렇게 대형 정제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쿠바는 환경적으로 보면 2010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EPI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성과 지수. 어떻게 환경을 잘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2010년 정도는 되게 쿠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청정한 국가로 사실은 지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쿠바 ranked 9th cleanest country in the world. 1910년 정도의 통계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국가 9위 순으로 사실 이렇게 마크가 되기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이 개발이 덜 돼 있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석연료 소비가 덜 돼 있거나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들이 2010년대까지만 해도 쿠바의 청정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뭔가 좀 쿠바가 외부에 대해서 개방들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투자도 사실은 용인을 하면서 쿠바가 이 밑에서부터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더 세지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쿠바가 오늘날
이렇게 높은 랭킹을 받았던 청정국가주의들이 사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뭐 한때는 많은 학자들이 쿠바를 되게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환경 성과 지수 이런 부분을 지표를 가지고 쿠바의 모델이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핵심이다. 또는 샘플이다 이렇게 추켜 세울 정도로 사실은 쿠바가 대표적인 국가였지만 오늘날 그런 이미지들이 좀씩 사라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 지표가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쿠바 지속가능 발전 2014년 평가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 아까 9위 순위에서 뭐 64위 정도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대기 청정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대기 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농업 부분들, 그다음에 산림 부분들, 그다음에 해양 어업 부분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후와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들, 다양한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얼마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느냐 보면 이게 2014년 통계상을 보면 한국이 그 당시에 43등이었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더 못한 64위로 떨어지면서 쿠바가 청정국가로서의 지위를 급속하게 상실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해외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반비례 관계로 환경을 좀 더 급속하게 파괴시킨다든지 대기오염을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반증하는 사례가 쿠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권력 구조들을 좀 보시죠. 2004년 올해입니다. 4년인데 사회주의 국가 여전히 헌법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당이죠. 쿠바 공산당 1당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 표를 보시면 삼각대입니다. 쿠바는 지배 계층 보시면 1당인 공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걸 지지하고 있는 쿠바 혁명군이죠. 혁명군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정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당인 공산당과 군, 그 다음에 정부 이 세 축이 사실 오늘날 쿠바의 정치 권력 구조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쿠바 공산당이겠죠. 공산당 내에서도 더 핵심적인 기구라고 한다면 공산당의 정치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어떤 쿠바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정책 결정은 공산당의 정치국에서 결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1976년 헌법을 한 번 정도 개헌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바 공산당은 쿠바 헌법 제1조 5항의 쿠바 국가와 사회의 최상위 지도력으로 명시된 실질적인 권력기구이고 특히 당 정치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국은 쿠바의 가장 권력 있는 지도자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기구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책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쿠바 공산당 내에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되게 이제 늘 미국은 쿠바를 민주주의 국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분을 삼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쿠바 공산당 정치국 이렇게 돼 있죠. El Buró Político del Comité Central de Partido Comunista de Cuba 이렇게 현재 15명 정도가 핵심 멤버들로 참여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그 정책 백그라운드들 누구인지 되게 이제 그 쿠바 혁명군 출신들이 되게 이제 쿠바 정치국의 핵심 멤버로서 이렇게 참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8대 지금 쿠바 공산당 정치국인데 혁명군 출신이 4명 그리고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12명, 여성이 3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조금 신기한 것들은 물론 뭐 기존의 정치국도 지금 1대에서 8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변화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그 숫자들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쿠바 공산당이라나 아니면 공산당 내의 핵심 요직에 참여하는 사회 내부의 다양한 어떤 섹터들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유전공학, 생명공학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새롭게 등장 이 정치국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조금 기존과는 다른 섹터들에서 새로운 섹터들에서 정치국에 들어와서 최고 정책 결정 역할들을 하고 있는 조금 약간 변화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바 정치의 어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는 것들을 가장 잘 반증해내는 또는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그 프리즘 같은 역할들을 사실은 쿠바 공산당 정치국을 우리가 고찰해보고 살펴보면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도 정치 참여 부분에서 어떤 일종의 이제 남성과 여성의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정치에서 잘 실현하고 있는 것들인가? 뭐 여전히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얘기하는 어떤 평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정치에서는 이 반영이 되는 것들인가를 잘 찾아보면 그 숫자가 그대로 대변을 해주잖아요. 12대 3, 4대 1 정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 문화들이 발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쿠바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또 받기도 합니다. 리더십을 20세기 중반부터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사망할 때까지 근 47년을 쿠바 공산당을 앞세워서 사실은 독재를 해온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이죠. 2016년 피델 카스트로가 죽기 전에 권력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라울 카스트로가 94세입니다. 노령 정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라울 카스트로는 한 12년 정도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거의 60년을 이 카스트로 집안이 쿠바의 정치의 핵심으로 정치 리더로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혁명 후세대라고 하죠. 현재 디아스 카넬 정권에게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1960년 태생입니다. 디아스 카넬이 59년 혁명이 있었고 60년 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 카넬 체제를 우리가 되게 혁명 후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도 이 디아스 카넬이 쿠바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2028년까지 쿠바 헌법에 의해서 5년 정도 더 통치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 디아스 카넬 체제가 이걸 어떻게 잘 관리 운영을 할지 또는 위기를 탈출해낼지 쿠바 경제 위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이런 제재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의 관심이 또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입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959년 혁명 후에 쿠바를 전반적으로 리드해왔던 총 한 3명 정도의 쿠바의 정치 리더들,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디아스 카넬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의 정책 지지 세력의 통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표를 참조해 보시면 쉽게 더 자세하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